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홍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홍콩이다. 미국과 중국 또 정면 충돌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홍콩 보안법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여기 뭐 관련된 사진들이 있어요. 환영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경고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됐습니다. 오늘 시행입니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또 시행되는 경우도 이게 아마 중국 쪽 법은 이런 절차를 겪나 봅니다. 자, 미국, 홍콩에 주던 투자 무역 특별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홍콩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검찰 내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 떼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개 항명이다. 검찰의 1인자, 2인자, 통상 이렇게 통하죠? 근데 여기 뭐 항명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독자 수사를 주장한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향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한 셈이 됐어요. 윤 총장 지시한 자문당 준단을 요구했습니다. 대검 수사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다. 또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 검찰 내부,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다가 겹쳐서 다시 또 내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3차 추경 3조 뚝딱 증액했다. 졸속 심사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제대로 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맞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각 상임위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통과. 계속 통과입니다. 그냥. 통합당 심사기한 일주일 늦추면 참여하겠다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여태 협상 안에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회 22년 만에 타결. 오늘 서울신문에만 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후속 내용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특고, 특별고용, 업종 확대 명시 합의안 단독 입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노총 내부 반대로 발표 하루 미뤄졌답니다. 김명환 위원장직 걸고 설득 승부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죠. 근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단 이런 합의 쪽으로 갔는데 노총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가 맨비앤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무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한범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90분 만에 2조 3천억 원 뚝딱 증액했다는 겁니다. 추경과 관련됐는데요. 어떤 상임이 90분 정도 심사라고 거의 2조를 훌쩍 넘는 돈을 늘렸다. 이러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 효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대선 잠룡들 선호도 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는데요. 3위에 올랐습니다. 단박에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22번째 아닌 4번째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장관이 계십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홍콩의 중국화다. 언론에서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중국, 그러니까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국회 상황, 그중에서도 추경 처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경,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원래 본 예산이 있죠? 전해에 정해둔 예산. 근데 그 돈을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산을 추가하는 겁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자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산자위, 90분 만에 2조 3천억 원을 늘렸다. 야당 견제 없는 졸속 심사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입니다. 올해 들어서 3차 추경. 사업 효과 구체적 심의 생략했고요. 법사위는 추경 심사는 뒷전이고요. 검찰총장 관련된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고요. 야당은 35조 예산을 사흘 만에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지적이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35조가 아니라 늘렸습니다. 38조로 넘어갔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산자위만 2조 넘게 됐고요. 다른 상임위도 다 늘어났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짧게 하세요. 답변 안 들어도 되죠? 추경 심사하는데 이렇게 말들이 나옵니다. 추경안 역대급 졸속 심사다. 이렇게 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원래 추경 심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짧게 하라. 뭐 그만 물어보라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도 되죠? 아까 뭐 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35조 3천억 규모 심사에 16개 상임위 평균 1시간 57분,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이 정도 걸려서 통과가 다 됐답니다. 그러자 정의당 의원까지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정의당은 그래도 정부 여당의 협조적인 정당, 뭐 범여로 꼽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당, 일하는 국회 약속이 무색하다.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 보세요.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심사가 있었는데 47분 만에 끝납니다. 47분. 평균이 1시간 57분인데 운영위는 제일 짧았어요. 47분, 50분도 안 돼서 그냥 예산안 통과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통과를 위해서 모인 오늘 회의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졸속 국정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우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네, 추경과 관련해서 참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 저 장면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은관 실장님, 35조가 조금 넘는 추경 원안이 왔는데 늘어났어요. 38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쭉 보면은 굉장히 뭔가 속도를 냈다. 근데 속도라는 거는요, 꼼꼼하지 않으면 졸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주요 기능이 법안을 만드는 거고 법 제정과 예. 국민들의 세금 예산 심사인데 예.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충분하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예. 과연 그 증세 안한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출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를 좀 바꿔서 또는 조정을 해서 예.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해야 된다는. 예. 근데 이번 역시도 이제 코로나 정국에 대한 어떤 경제 대응 예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정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시간을 놓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게 정부가 제출한 게 한 3주 전인데 과연 그럼 그동안에 국회는 뭘 했느냐. 지금 뭐 원고성 등등을 놓고 지금 쌈만 그렇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야당 국회 예. 모두의 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추경 같은 어떤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뭐 정책 투쟁을 하더라도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 예. 대해서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기사에 나옵니다만 야당으로서 어떤 활로를 찾아갈 것인지. 그러면 저렇게 지적만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좀 정상화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세금 혈세가 예.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 특히나 또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최영호 의원님.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을 좀 꼼꼼히 짚어보면은 사실은 이 추경이 편성이 된 게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타격,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자, 뭐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방역 관련 예산은 7천억 원이 안 돼요. 맞습니다. 전체 추경 비율에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이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추경이 이제 이번에 3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될 게 1차, 2차는 어떻게 쓰였느냐. 아. 지금 안 쓰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차 급하다고 해서 풀어줬는데 예. 지금 진척률이 10% 되는 예산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통과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될 1차, 2차 추경의 집행률 자체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썼는지. 예, 따져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분명히 지금 뉴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뉴딜은 본 예산으로 가야죠. 내년도 이제 할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심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심사에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예. 뭐 적자국채 뭐 발행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냐 예. 등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런 예. 기회가 없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안타까울 뿐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야당에서 7월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예.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고 예. 상임위에 이제 내부적으로 배당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기 의원별로 때문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상임위 어디를 그렇죠. 갈 것인지요. 따라서 이제 그런 지금 뭐 말씀드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가야 예. 되는데 분명히 이제 이거는 예결위가 이제 이 뭐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지금 예. 내용들이 뭐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만은 야, 이 38조를 예. 어떻게 예결이 며칠로 합니까? 그리고 요번에도 회의 전에 보니까 15분 전에 회의 자료를 줍니다. 안 읽어볼 시간이 없는 걸 거기서 거수기만 했다는 이 뭐 내용인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한 그런 1차, 예. 2차가 잘 써져 있고 그다음에 재확산 우려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추경이 들어간다. 목적이 좀 분명히 해질 때는 분명히 알찬 추경이 될 거고요. 제가 추경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진짜 예.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놓친다. 이것도 지금 뭐 같이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주로 보면은 여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당 쪽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추경으로 통해서 돈을 푸는 게 한시라도 급한데 여태 놀았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속도 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야당은요 지금 이 추경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야당도 주장은 속도도 속도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 심사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대책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메아리 없는 외침, 출구 안 보이는 통합당이다. 심사 한 주 미루면 참여한다. 제안했지만 여당은 반응이 없네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이제 와서 뭐 일주일 늘리자는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지금 우리는 쭉 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추경 보이콧 후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투쟁해도 원내에서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요. 여당의 협치 제스처 보였지만 침묵하고 있으니까 머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뾰족수 없는 통합당. 장내 투쟁 가당. 그동안 지난해하고 보면 지난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장외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내서 하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상임위 참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의원들 개개인들이 어느 상임위에 갈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첫 주 이후 등원 예상이다. 여기 보세요. 내용 좀 자세히 또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 유지 여부 의견이 갈린다. 여론 고려에 장애 투쟁 배제가 중론인데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심판 청구도 했고요. 특위, 당 상임위 통해 이슈 주도키로. 그러니까 뭐 당내 뭐 특위, 그다음에 뭐 상임위 통해서 이슈를 주도한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일단 뭘 해보자는 거고요. 추경안 심사 들러리는 안 설 것이다. 지금 숫자상으로 완전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대도 다 간다. 들러리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이종배 의원 35조 심도 있는 심사 어렵다. 지도부는 국회 복귀 사전 작업 착수. 주호영 원내대표 상임위원 배정 명단 곧 완성한다. 뭐 어제 이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통합당과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은 저희 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예산의 문제를, 추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통합당 내에 나왔어요. 변호부 변호사. 그런데 지금 여당은 속도를 내면서 쭉쭉 가고 있어요. 예. 뾰족수가 있습니까? 180석의 힘이기 때문에 뾰족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뭐 보이콧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어떤 예. 식으로든 국회 의사록과 속기록에 기록은 분명히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영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1차, 2차 추경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됐었는지, 집행률이 얼마가 됐었는지를 따져보고 3차 추경도 과연 그러한 실질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추경 예산안 내역에서도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부정합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놓고 국민들께도 알리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국 표대결로 가면 통과는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을 해놓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놔서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상으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여론에 호소한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뭔가 사실은 숫자가 워낙 벌어지니까 협상도 사실은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다수당 쪽 의견대로 좀 가는 분위기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내 투쟁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대립 상황이 있을 때 장외 투쟁을 갔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지난해 공수처와 선거법 협상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부를 하고 그 바람에 좀 뒤늦게 후회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그 당시 참여라도 해서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을 할 걸 그랬는데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일까요? 네, 일단은 뭐 장외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 국민들이 충분히 지난 총선 결과로서 심판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요. 만약에 그 당시 장외 투쟁이 먹혔었더라면은 예.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나는 민주당을 찍었다라는 이런 표심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안에서 장외 투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야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난 5월 8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예.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우위로 가져가야 된다. 내가 수차례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예. 해봤기 때문에 예. 국회 내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죠? 지금 전략적 우위는 어떻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 협상 테이블에서 예. 여러 가지 수를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예. 과연 지난 한두 달 결과를 봤을 때 이 전략적 우위를 가졌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 것인가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저도 추경안 여야가 함께하고 지금 정의당 예. 의원도 퇴장하는 상황에서 예. 저런 모습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예. 추경안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서민들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나 TV 토론에 나와서 과방위 같은 경우는 한 9분 만에 통과가 됐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예.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것이 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반대로 9분도 참여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생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9분도 참여를 못하면서 TV에 나가서는 10분, 20분, 30분 민주당 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결국은 일주일을 더 주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가 아니라 예. 오늘이라도 당장 결정을 내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독식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추경안은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요, 뭐 기사를 보면 저 민주당 여당에 관한 기사, 그다음에 야당이 제1야당의 통합당에 관한 기사, 그러면 추경 얘기가 있거든요. 국민들은요, 국회라고 딱 떠올리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봅니다. 여든 야든.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 관심을 계신 분들은 조목조목 따져서 구별해서 보이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국회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에서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걸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요. 정치 불신을 더 깊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든 야든 지금 누구 탓할 때인가? 그렇게 한가한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물 뒤에는요. 기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윤석열 검찰총장. 요즘 뭐 하도 많이 기사에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등장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 십자포화 효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야당 대선 주자 1위로. 일단요, 이 기사의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사의 취지는. 그런데 그렇게 높게 만든 게 추미애 장관하고 여당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잖아요. 그런데 야당 대선 주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참 뭐라 그럴까요? 독특하다고 할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지율 그래프부터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상위 순서가 나왔어요. 뭐 이낙연 민주당 의원, 뭐 요새 어떻게 보면 대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한 몇 주 전보다는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한 40% 정도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단연 1위입니다. 30% 넘었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15%를 넘기는 지지율. 그러나 절반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관심은요. 이 세 번째 3위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처음 등장했어요. 한 번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단박에 10%가 나온 겁니다. 10.1%. 그리고 3위를 기록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쭉 있죠.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등등. 주로 이쪽 보니까 여기 야당 쪽 인사들이네요.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윤, 선호도 단숨에 10.1% 기록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여권, 일시적 현상이다. 애써 축소하는 듯한 약간 반응이고요. 그리고 1위, 이낙연 의원은 30.8%로 좀 하락했다. 이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야권 대선 후보 1위 설문 놓고 감론 누발. 여기서 야권이라는 거는요. 지지율 조사를 하고요. 이 지지율 조사의 업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이 지지율에. 근데 야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야권 1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자 야당. 추미애가 때릴수록 지지율 오르고 있다. 여당 김남국 의원. 윤석열 총장의 혹시 이거 고위충돌 사고 아닌가? 뭔가 다 이게 뭐가 계산이 돼 있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위충돌 사고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정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창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압수수색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님도 적극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아마 CCTV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다 누가 거기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요. 이 귀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오를 범한 것이죠. 자, 뒤에 영상은요. 최근에 몇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서 좀 비판하고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이런 거 지시했는데 왜 안 따랐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압박을 지금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런 영상도 좀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변환봉 변호사와 오창석 변호사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선호도 조사, 뭐 지지율 조사 왜 이렇게 뜨나? 그리고 이 현상에 누가 가장 당혹스러울까? 이거를 좀 써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변환봉 변호사는 100kg이라고 쓰셨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질문의 취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당연히 뭐 이제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현 여당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송곳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 지지로서는 야당 측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또한 이제 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 하면서 가장 축에서였던 분이셨었는데 지금 가장 또 좀 골치 아픈 자리가 됐으니까 아마 여당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긴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현상의 분석은 당연할 거고 저는 거기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총장을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몸무게가 100kg이라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스스로 100kg이라고 예, 밝혔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본인이 했던 그 100kg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정무 감각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검찰도 망하고 윤석열 총장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망한다는 표현은 이제 스스로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럴 예. 때일수록 그냥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하고 전혀 정무 감각을 발휘하지 않고 여론에서 뭐 대권 주자 몇 인의 얘기가 나오더라도 나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검사일 뿐입니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100kg으로서 그냥 가라앉으시는 게 필요하신 것이지 물에 떠올리려 하는 순간 더 지금보다 큰 안팎의 그 순환을 겪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호도 조사 나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전혀 말고 그러시면 안 그냥 됩니다. 본인이 원래 하는 일만 100kg으로 예, 무게로 가라앉으셔야죠. 가라앉아야 된다. 예. 그 말씀이시네요. 자, 오창석 평론가는 두 개 질문 미리 드렸죠. 왜 네. 뜰까? 그리고 누가 제일 당혹스러울까? 저는 이제 김종인 응이라고 물음표를 하나 이게 무슨 남겨뒀는데요. 뜻입니까? 일단 가장 당황스러워할 사람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것 같아요. 아, 제일 그래요? 먼저 이제 남은 선거가 물론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년 뒤에 대선입니다. 예. 대선에 있어서 40대 경제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처음 메시지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죠. 두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백종원 씨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었던 적이 예. 있었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아직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한간의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예.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비대위가 잘 꾸려진다면 내년 보궐보다는 예.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재정권 창출하는 것이 예.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가장 큰 목표.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 수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 대선 주자로서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서 대선 후보군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그러니까 겁니다. 통합당 상황을 보여주는 이 선호도 조사다,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 누군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밑에 사람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역시나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여기 보면은요, 다들 보면 뭐 5% 아니면 그 또 밑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이 선호도 조사의 지지율은요. 네, 그러면 그 바로 밑에도 황교안 전 대표이기 때문에 당 밖의 사람이고요. 그 바로 밑에도 오세훈 전 시장이기 때문에 또 당 밖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당 내에서 예. 어떤 사람을 대선 후보군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두 인물이 당 밖이라는 거는 현역 의원이 아니다는 뜻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그렇죠. 현역 의원이 아닌데 예. 만약에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도 역시 당내의 사람이 예. 대선 후보급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역시 그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요. 예. 그 당시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와 당시 이제 시민단체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과 경선을 붙였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민주당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그때의 상황이 지금 거의 미래통합당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이제 다음부터는 내 지지율 조사를 빼달라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게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야당에서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 자체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당혹스러운 조사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최영하 의원님. 네. 궁금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 사람입니까? 야당 사람입니까? 아이 뭐 아무 쪽도 아니죠. 아무 쪽도 아닙니까? 자기가 뭐 검찰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예. 승부 내신 분이니까 예. 정치적 색깔을 내면 안 되는데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다 45%, 예. 못하고 있다 45.6%.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못한다는 게 조금 더 많아요. 약간 많아요. 0.1%. 근데 예. 못한다는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예.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못한다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유가. 예. 그러니까 지금 무응답이나 잘 모름 뭐 이런 사람들이 일단 예.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지리멸멸한 야당을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예. 각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됐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름이 오르는데 예. 일단요 정치적인 것은 윤석열 총장에서는 일단 그 방정식에선 빼줘야 됩니다. 예. 제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검찰의 개혁과 검찰에 나갈 길을 해주는 건데 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사람을 채용할 때 의심이 있으면 쓰지를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한 번 썼으면은 예.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이 지금 싸움에 이 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주던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한테 힘을 주던가.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합해서 잘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늘 태양에 하늘에 태양 두 개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갖고 진짜로 쓸 거면 쓰고 말 거면 말고 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한테 또 물어보고 책임지고 이것이 정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검찰 내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 수사팀이 동시에 총장을 공격하는 전례 없는 사태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앞서서 일면 기사도 봤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뭔가 검찰총장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면은 위와 아래서 약간 더 포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검언유착 수사자문담 소집이 자문이다. 대검 공정 중앙지검은 부적절 기소 필요 의견 경우 윤석열 타격 입을 수도 있다. 지금 뭐 검찰 내 상황 그리고 법무장관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정갑 시장님, 어떻게 보면 아까 기사는 추미애 장관이 계속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선호도 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오히려 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 효과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올라간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이제 그 분석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뭐 정책 의미를 크게 현재로선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 그러니까 소위 야권에서 갈 수 없는 지지가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갈 곳이 없는 그 표들이 일로 옮겨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말씀들 하셨듯이 이제 정치적 중립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선택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유지가 되겠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지금 그 법무장관 검찰 수사팀에 여러 가지 계속 논란 충돌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여권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신뢰관계가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그걸 애당초 대검 그 감찰 지시를 감찰부관이 인권부로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법무부와 충돌을 일으키는데.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19 감사기라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윤 총장답지 않은 측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원칙대로 전공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들도 주변에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면 차라리 자기 측근 때문이라고 오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같이 전문법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어떤 또 공격이 하나의 빌미가 되고 지금 충돌 지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완전한 거리두기를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 총장이 늘 얘기했듯이 수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앙지검이 지금 하도록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데 자문단 소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행보들 속에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은 뭐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지지율 조사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숫자가 10%씩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떤 상황으로 갈지
또 기다려지긴 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소신일까 고집일까? 물음표가 이제 두 개가 찍혔어요. 김현미 부동산 정책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우가 실장님하고 최하구 의원님은요, 이 발언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한 것이었다. 자, 기사 좀 더 보면요. 어제 국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질문을 받아요. 뭐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 22번째 뭐 이런 거 맞는 거죠라는 취지의 질문 있자 부동산 정책 22번째 아닌 4번째다. 22번째라고 한 거는요. 언론이 온갖 것 붙여서 만든 숫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책 나오면 오른다. 시장 맹신, 정부는 불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제명에서 대책이 나오면 오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발표하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주거복지 정책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카운트하는 거고요. 모든 걸 다 집값 관련해서 대책 내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4번이냐 22번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숫자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모르시니까 대답한 겁니다. 4번을 냈으면 3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정책 작동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르는 지역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국토부 장관이 어제 했는데 과연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오늘 두 분께 아까 제가 살짝 질문을 좀 드렸죠. 먼저 정우가 실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책을 내놨는데 예. 그것이 작동하는 결과물이에요. 아웃풋이 지금 뭐 가격, 집값 폭등, 전세가 폭등이라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는 김현미 장관이 지금 어제 국회 답변 방금 보셨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군요. 어쨌든 간에 현 상황, 여러 뭐 정부의 고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 안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숫자가 22번이냐 4번이냐 뭐 다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선 좀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러나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감정적으로 어떤 의원과 어떤 대응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좀 최근에 유동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이 불안감에 촉발하는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기숙 교수, 그러니까 전 청와대 홍보수석했죠. 저는 굉장히 아픈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그러니까 정치 잘하는 것과 정책을 잘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주안점을 줘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어떤 점이 성공했느냐. 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건 워낙에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2년 뒤에 대선 선거에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로서는 정면 대응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문제가 있고 또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가격 상승폭이 더 컸을 경우에 과연 시장에서 누가 그걸 그렇게 반응을 하겠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정책 당국자들이 겸허히 보면서 방향 수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 그것은 굉장히 겸허함 속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이거는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쯤이면 뭔가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이 이야기 종합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면 정책 발표도 종합적으로 한 번 했어야죠. 계속 지금 굉장히 다급함을 보이면서 여기에 덧칠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지금 불신이 생겼고 지금 숫자로는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집값 1.7%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내려가면 서울은 지금 14%, 15% 올랐고 다른 데는 마이너스 9%예요. 그걸 합해 놓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치니까 좀 미미해 보인다. 전세값 마이너스 3%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정책에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항상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국민은 지금 대다수가 부동산 주거라는 목적보다 수익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시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유동성이 M2 광해의 유동성이 지금 3,000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근본적인 것 종합적이라고 하면서 뭐 핀셋 규제한다고 막 했지만 결코 종합적이지가 않았다. 그럼 내놓으려면 내놔야 되고 한꺼번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고치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 부동산 정책은 우리 과거 뭐 50년 동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진짜로 2년 후에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간극을 메꿔주는 게 당시의 정책 위반자로서의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 뭐 하나 내고 바로 뭘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뭐 거의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뭐 어떤 것이 잘못된가 유동성의 문제냐 아니면은 지금 2029년부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이 저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앞으로 또 주택 공급은 지금 재개발 대신 뭐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역설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 발언, 많은 신문들이 오늘 이 발언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일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거론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집 하셨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다주택 청와대 참모 겨냥, 공직자 솔선해야 한다. 이 정도면은 뭐 처분 권고죠. 처분 권고.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채만 이렇게 얘기한 게 반년이 지나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네요. 비서관급 이상 12명이 다 주택자다. 뭐 그 사이에 청와대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별 변동 없이. 뭐 이런 얘기가 공직자 솔선해야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발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풀린 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 몰림으로 해서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솔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특단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솔선이 그 특단의 노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창석 평론가. 사실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 같은 게 힘을 주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는 고위공직자, 결정 그 선상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직접 솔선수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단한 신뢰 그리고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취지로 들려요, 지금요. 네, 사실 이제 이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공직자들이 바로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일정 부분 전 진퇴양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 서울 집값이 예.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올랐어요. 예. 만약에 이 다주택자가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결국은 이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았는데 예. 시세 차익이 몇 억대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었으면 차이가 더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차익이. 그 혜택을 결국은 청와대 사람들만 봤다. 라고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엄청난 반발이 또 생길 수밖에 그렇게 없거든요. 또 지적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 차익 같이 뭐 그렇게 무관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라면은 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을 공직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역분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임용될 때 예. 다주택자는 아예 뽑지 않았으면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이미 처음부터. 뽑고 나서 또 이런 정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을 청와대에 가까이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청와대 출퇴근할 거라고 예상해서 근처에 집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퇴양난이지 않을까. 그리고 총리의 입장은 총리 입장대로 좀 답답하고 예. 집을 가지고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게 뭔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급하고 다급하다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주택 고위공직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평생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자산도 불려가는 과정에 있었고. 뭐 또 이런 측면까지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그렇죠. 저는 다주택자를 왜 이 공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저거 한 거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산이 있고 뭐 개인 우리 자본주의에서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보이니까 거기다 대는데 예. 저것을 막는 게 다주택자 소수입니다. 전체 인구의 소수인데 그분을 억압할 게 아니라 예. 1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래서 1주택을 가진 게 혜택이 된다는 것을 예. 뭐 해야지 꼭 나쁜 사람 이게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 이걸로 몰아가다 보면요. 예. 진짜로 뭐 굉장히 더 이 양극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만 한번 고쳐보면 예.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함으로써 1주택자가 혜택을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약간 저는 발상을 좀 바꿔보는 네, 거네요.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장에서 발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4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4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4번, 비공식적으로 언론의 집계는 뭐 21번, 뭐 22번, 뭐 이 정도 20번 넘어갑니다. 아무튼 어쨌든 4번도 사실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 시장, 집값은 반응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올랐으니까요. 자, 이번엔 3번째 인물입니다. 나라박 인물입니다. 홍콩입니다. 조슈아 웡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굉장히 주도한 인물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안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중국에서. 내용 보겠습니다. 반중 시위를 이끈 조슈아 웡 1호 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호 체포. 중국 홍콩 보안법 시행입니다. 홍콩에 보안 기관을 세워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엄혹한 시절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분열, 정부 전복 범죄엔 최고 종신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굉장히 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반중 단체는 어디로? 조슈아 웡 속한 당 등 해체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선언들을 했어요. 오늘 대규모 반대 시위는 버릴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정부 구호 외쳐도 최고 종신형 일국 양제는 끝났다. 원래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일국 양제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한다. 뭐 이런 합의를 한 건데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중국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외부 세력과의 결탁 처벌 조항. 이거 아마도 왠지 미국이 슬쩍 보이죠? 외부 세력 하니까요.
대상 모의의 자의적인 법 집행 우려가 있다. 당초보다 처벌 수위 대폭 강화했고요. 법안 소급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답니다. 무시무시한 법이 됩니다. 그럼. 반환 기념일 맞춰 오늘부터 시행. 반정부 단체는 집회, 가두행진 강행이다. 이렇게 내용이 좀 돼 있습니다. 요 변환봉 변호사, 요 보안법이요. 네. 보안법 얘기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뭐 주요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법에. 뭐 크게 뭐 4가지로 많이 나오고는 예. 있는데요. 뭐 체제 전복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외국 세력과의 결탁, 정권을 부정하든가 그런 혐의가 예. 있을 경우에는 최고 이제 무기력형을 선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면서 일국 양제라 그래서 예. 하나의 나라긴 하지만 홍콩에서는 독자적인 체제를 인정을 하겠다. 자유 그 진영으로서 자유국으로서 홍콩의 체제를 인정해줘서 금융허브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자유에 대한 것을 보장해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보안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홍콩의 그런 특혜를 인정하지 않겠다. 중국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회주의 일당 독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홍콩의 자유무역이라든가 자유체제에 대해서 신뢰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투자자들이 많은 금융 투자를 했었는데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그러한 경제적으로 지위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 이제 절대 중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중국 내에서 어떠한 자유의 목소리도 인정하지 않고 일당 독재를 사회주의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입장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밑줄로 법안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소개가 돼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죠. 홍콩이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판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중국의 개입 권한을 대폭 넓혔다. 그러니까 원하면 판사도 중국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가서 판결하라. 그리고 재판권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법, 중국 정부에 대한 막강한 단속 권한을 줬다는 취지가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또 분석돼 있습니다. 보시죠. 중국, 홍콩의 중국화 강행, 미국 첨단 제품 홍콩 수출 금지.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는 거예요.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줬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좀 안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 중간입니다. 미국 홍콩 관세 혜택 즉각 중단했고요.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중국 히토류 보호카드 사용 뭐 이런 가능성 얘기가 나오나 봐요. 히토류는 사실 중국이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미국도 아쉽습니다. 옛날에 한번 썼죠.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히토류 보호카드 사용 땐 미국 경제도 큰 타격 받을 수가 있다. 결국에는 홍콩을 놓고 중국도 한 방 맞는 거고요. 미국도 한 방 맞는 뭐 이런 상황 갈 수 있다. 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정은가 실장님.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타격도 걱정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교민이라든가 관광객도 그 법에 이제 영향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대미 수출 이런 게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조치로 정치적 자유와 경제 특혜는 사라진 건데 예. 과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그런 경제적 특혜를 빼앗는다고 해서 홍콩이 무너질 것이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승부수를 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엄청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하나의 홍콩이 상징화가 돼서 경제 특혜를 빼앗았을 경우에 과연 홍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상당히 금융적이라든가 여러 경제적인 그 지원을 강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홍콩 거래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예. 우리는 일국 양제, 소위 중국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홍콩의 경제적 움직임 상황은 예전과 다를 바 없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측으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홍콩을 통해서 상당히 좀 집약하면서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콩이 미국과 중국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자, 댓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그 추경과 관련된 댓글들이 오늘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졸속 심사라니요. 국회가 신속하게 일 처리해준 민주당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얘기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고요. 밑에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한다더만 야당 탓하지 말고 꼼꼼히 심사해야지. 잘한다고 하더니 왜 꼼꼼하지 않은 거야. 이런 질타가 좀 느껴집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장마로 국민들 짜증나는데 국회를 보면 더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국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댓글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질문했죠.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댓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사람들 위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는 우울하고, 백수는 넘쳐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뭐가 생략됐을까요? 살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이 생략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은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부동산에 돈 들어간 걸 문제 삼아야, 뭐 이런 어떤 진단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가겠습니다. 판결 내용이 좀 있어요. 이 내용은 변환범 변호사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의 취지와 의미, 뭐 영향이 어제 이제 조국 오천 일단 조가 기사부터 제가 좀 해겠습니다. 질문을 미리 듣더니 바로 그냥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기사부터 전해드릴게요. 조국 5촌 조카 1심에서 징역 4년.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골자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경심 교수와 공모 혐의 3개 가운데 횡령 그리고 출자액 허위 신고는 무죄, 증거인멸은 유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공모 혐의 3개 중에서 증거인멸 부분은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개는 아니라고 지금 일단 법원이 1심서 판단을 했어요.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법원 조범동, 정경심과 펀드 공모 안에 증거인멸은 공모다. 조국 일가 첫 선고입니다. 5촌 조카 징역 4년 나왔다. 재판부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수법, 그러니까 5촌 조카의 그런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요. 근데 권력형 범죄라는 증거는 확인 안 돼. 이거는 정경심 교수 또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인이 안 된다. 사모펀드 허위 공시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변홍배 변호사. 이 법원의 어제 결정 그리고 의미와 영향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여부가 문제가 됐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경심 교수가 상당한 돈을, 5억이라는 돈을 조범동 씨한테 보내고 그 대가로 1억 5천을 받았었는데 그 1억 5천이 컨설팅 명목의 수수료였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사실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됐을 텐데 법원은 그에 대해서 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대여로 보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빌린 것뿐이다라고 판단했네요. 여러 가지 뭐 펀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범죄로 봐야 할 것이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증거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이 보여진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항소심 가서는 상당히 좀 약간의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약간 충돌하는 듯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만약에 1심 법원의 판단처럼 그냥 단순히 이것이 조범동 씨 개인의 뭐 비리였지 권력형 비리도 아니었었고 정경심 교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이자만 받았던 것에 불과했다라는 판단이 일관된다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터졌을 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이가 그렇게 공모까지 하고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까지 증거를 없앨 필요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정말 떳떳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과정에 있어도 본인은 일정 부분 선을 그을 수는 있었겠죠. 내 개인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증거인멸에서 나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정경심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공모할 가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연 단순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1심이 나왔고요. 뭐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쟁과
법정 내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6.25 70주년 추념식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뒷말이랄까요? 뭐 뒷이야기랄까요? 이런 게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6.25 영웅 유해, 최근에 봉황된 유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이 6.25 지난 6.25 당일 저녁에 대대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신경을 쓴 듯한 그런 게 느껴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보겠습니다. 정부는 항공기의 하루 동안 방치 논란이다. 여기 보면 소식통은 현충원 임시안치가 예법인데 군은 도착 행사지가 같아 이동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는 6.25 당일 저녁 8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환된 유해는요, 그 전날인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그걸 싣고 온 비행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다. 그래서 이걸 하루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가. 과거 외국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해가 도착하면 새벽 시간이라도 최고 뭐 권한자라든가 아니면 국방 관자들이 나가서 그거를 맞아들이고 바로바로 뭔가 조치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요. 자, 요거는 좀 몇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하고 고문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 돌아오시는 분들 이 유해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행사가 초점이 돼서 그것이 이제 지나친 예를 갖추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과연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행사로 가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가사 틀린 거라든가 뭐 또 국가 연주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진짜로 도착하는 당시에 아무리 소박한 행사라도 최고 책임자라든가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 6.25에 관련된 대표자들이 가서 맞았으면은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사를 보면서 눈은 즐거웠지만 가슴에 뭉클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짜로 하루 뒤에 한다 그러면 서울공항에 임시 분향소를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큰일 아니거든요. 너무 행사에 목을 맸다. 그래서 좀 우리가 결례를 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분들에게 우리의 존경심과 우리의 감사함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뭐 보완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그 당일에는 6.25 추념식, 70주년 추념식, 와, 대단히 성대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우를 갖춰서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따져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먼저 도착했는데 하루 이상 동안 그러면은 대기 상태에 있었네. 이런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공항에 저는 임시 안치소를 마련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동해서 예우를 더 그때 현장에서 갖추고. 아마 이제 현충원으로 오고 가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또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안치할 수는 있는데요. 공항에서 안치했을 때 임시 안치소 정도를 분명히 마련했어야만 돌아오는 이제 예우에 대해서 최소한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뒤늦게라도 조금 반성을 하고 혹시나 다음에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유해가 있었을 경우에 물론 당일에 바로 진행이 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처럼 연장이 돼서 연기가 돼서 공항에 모셔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임시 안치소를 반드시 마련을 해서 이 취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6.25 전쟁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너무 뒤늦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꼼꼼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뭐 각각의 이전 얘기죠. 여기 보면 현충원 임시안치가 예법 아니었나 이런 지적, 그리고 군은 도착지 그리고 행사지가 같아서 이동을 안 했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한 거죠. 근데 뭔가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실리고 있어요. 정합시장님, 사실은 6.25 70주년 추념식 굉장히 성대하게, 글쎄요, 뭐 또 추념식이라 성대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뭔가 예우를 갖추고 이런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좀 남아 있습니다.
매끄럽지는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예. 좀 배려를 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예. 또 이 문제 관련해 너무 지나치게 또 정치적인 논란을 끌고 가는 측면이 예. 있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전주국 뭐 이런 예. 그 정부 당국자 얘기대로 만약에 사실 그것이 비슷하다고 알았더라면 굳이 했겠느냐. 오히려 더 안 했을. 거기서 연주됐던 어떤 곡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굳이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진행 과정에서 한번 돌이켜봐서 부족한 예. 지적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비판은 좀 정부로서 받아들이고 예. 좀 더 섬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또 정치적 공방으로 논란을 좀 촉발시키는 예. 그런 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막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가장 명확한 사실은 사실 하루 이상 시간이 지난 뒤에 있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기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계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목은 이래요. 차남 조현범 아버지의 지분을 물려받아 한국타이어 형제에 난 예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전에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뭐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런데 조양래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차남에게 갔어요. 그리고 장남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근데 지분을 이제 블록딜 형태로 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매 형태로 해서 차남한테 간 겁니다.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자, 그러자 장남 조현식 누나들과 연대해 경영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측에서는 형제 경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거 혹시 우리 재계에서 많이 봤던 이런 또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뭐 100% 형제는 아니네요.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지분 싸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현식 부회장이 이제 장남이고 조현범 사장이 이제 부사장인데 사실 예. 조현범 사장이 작년에 12월 달에 예. 이 배임으로 이제 일단 뭐 구속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뭔가 예. 같이 형제가 같이 이제 이 경영을 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간의 합의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예. 조현식 부회장이 그때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뭐 주주 서한을 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제 뒷얘기들이 많았죠. 이건 이제 형제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지분 구조가 거기 이제 또 누나들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합하면은 이제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조현범 사장이 예. 지금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거를 다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럼 예. 증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중요가 아니라 장애 블록딜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블록딜이 하는데 예. 하여튼 어쨌든 매매 형태를 통해서 매매 넘어갔어요. 형태로 가는, 예. 그러면 저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 뭐 조영래 회장의 이제 어떤 이 뭐 보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뭐 여러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의 난 꼭 이거는 기업 실적 악화로 돌아옵니다. 여기 지분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조양래 회장이 갖고 있는 23.59% 전량 매도인데 차남인 조현범 사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42% 넘게 됐고요.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19.32% 그리고 장녀 차녀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분 구조가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7월 첫날에 전해드린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